자, 19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거는 이제 나라는 인물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심각한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9세 들어가도록 할게요. 결국부터 볼까요? 자,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갑자기 요 문장이 좀 특이하죠. 요 문장은 이 서술자가 나중에 어른이 된 이후에 어떤 글을 쓰는 것 같죠. 그죠? 30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꿨던 농사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 이 소설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어른이 된 그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도 잠깐 어른이 된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성격이 회고적인 면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는 듯한 그런 면이 강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꾼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뭡니까? 경제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자, 아이 같은 어른은 뭐냐면 아직 어리긴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어른이지만 나이로는 어른이지만 아직 경제력이 없는 사람.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다음 해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자, 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나라는 인물이 그 캐릭터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형이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두었다. 그래서 형에 대한 그런 열등감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형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막 농사 짓고 하면서 형을 한 번은 이겨본 것 같아요. 그렇죠?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 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아마 그러고 싶어 할 사람도 아니지만 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20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 환장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이 나라는 인물이 그렇게 막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농사 자체가 좋아서였던 것이 아니라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거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결국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다음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했다. 자, 요거는 아버지가 아들이 그 속마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 농사를 짓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아직 아버지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짓고 싶으면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 가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문장을 보자면 이 나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특히 이 부분을 보자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그래서 굉장히 자립적인 성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립적인 성격이다. 아버지는 2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다. 첫 약속은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 해에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로 갈 것.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쫄딱 망하면 바로 학교로 다시 백해라.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을 다 읽을 것. 자, 이거는 따로 이제 그 책을 읽고 공부는 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것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답은 쉽게 한다마는 첫 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2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내려와야 한다. 예.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자, 나중에 커보면 안다부터 이렇게 가로 쳐볼까요?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까지 해서 괄호 닫고. 자, 이 아버지는 삶에 있어서 나름의 뚜렷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얼마나 읽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독서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가치관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분명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명림할게요. 자, 명림할게요. 요거는 사투리죠. 자, 어느 지역 사투리입니까? 강원도. 강원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19세라는 소설을 쓴 작가 이순원 씨 자체가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9세라는 소설이 실제 작가의
실제 경험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실제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우리가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전적 소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기문을 쓰면 자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자신의 실제 삶을 배경으로 살짝 이제 변형을 해서 소설로 쓴 거죠. 요런 거를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니도 이 다음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이렇게는 어떤 겁니까? 자식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그거를 인정해주고 다른 거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이렇게 허락해주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 학문이든 뭐든, 자, 학문이든 뭐든부터 다시 가로쳐 보겠습니다. 자,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까지 해서 괄호 닫아줄까요? 요것도 나름의 아버지의 가치관이에요. 아버지의 가치관,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입니까? 사람은 한두 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삶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긴 안목에서 긴 안목에서 본다. 삶을 긴 안목에서 볼 줄 아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내가 이제 상고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도 허락을 해줬던 거죠. 얘가 뭐 상고로 가서 직접 본인이 겪어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거다. 돌아가더라도 얘가 제대로 이제 인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좀 한두 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인생 긴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꼭 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큰 시각에서 어떤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여기에 이 서술자의 깊은 심리가 드러나죠. 과거에 상고로 갈 때 그때 아버지가 허락해 주니까 막 고맙습니다. 막 아버지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이런 고맙습니다라는 이빠른 소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새겨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잠은 늘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것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뒀으니까. 예. 농사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에 와서 타서 써라. 봄 나서 올라갈 때 얼마간 여윳돈이야 주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내 해돋이 땅을 보고 돌아왔다. 차항에 있는 5,000평의 밭과 가시머리, 그러니까 지금의 대관령 휴게소에서 구 도로를 따라 나오는 길 중간쯤에 있는 2,000평의 땅이었다. 무려 7,000평의 땅이네요. 참 통도 큽니다. 처음 해보는 고등학생이 농사가 무려 7,000평입니다.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나는 다시 눈 속의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풍경과도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다. 자, 빨간 지붕의 별장. 이 빨간 지붕의 별장을 결정적인 계기였죠. 이걸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을 벌어 이곳에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생각했다.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님과 함께. 나는 아버지에게 차항밭에는 배추를 심을 것이고 가시머리 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건 내 농사니까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전에 배추를 심든 무를 심든 감자를 심든 전부 배추를 심든 무를 심든 감자를 심든 너무도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꾼이 된 것이었다. 그런 농꾼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 집에 들러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국을 찾아간 것이었다.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 야, 이정수, 네 기어이 성공했구나, 응? 책하고 교복에 불 싸지르고 토껴가지고. 그러면 니도 불 싸지르고 토껴봐. 그럼 혹시 아냐? 네 아버지가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이 승태 아버지는 간장 공장 사장님이에요.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자, 요런 표현. 아버지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이게 뭔가 좀 코믹하죠? 해학적인 그런 면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그런데 신문 지국엔 왜 가는데? 따라오면 알아. 싫음 말고. 새끼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되게 폼 잡네.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다. 포트, 화분 같은 게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작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런 농사에 관련된 이런 새로운 지식을 막 인터넷 찾아서 뭐 뒤졌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작가가 알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소설이 어떤 자전적인 실제 본인의 경험 속에서 나온 소설이 아닐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비 10cm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 그것을 소주병으로 두 겹 말아 풀칠에 원기둥형의 종이 화분을 만들고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배합한 흙을 채워 온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 놓은 다음 그 포트 하나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것을 제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를 30cm, 두럭과 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의 배추가 심어지는데 5,000평에 바치면 12만 포기의 배추가 심어지고 그러자면 하바리 모종을 골라내는 것까지 계산해 15만 개의 포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 왔나? 지금은 배달 자리가 없는데 그곳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좀 필요해서요. 좀 많이요.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 올 게 아니라 니들 집은 신문도 안 보냐?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사려고요. 얼마나? 가운데를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의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데만도 여유분을 포함해 16,000장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16,000장요. 그제서야 지국의 여직원은 눈이 둥그레졌다. 그렇게 많이? 예, 포트 만드는 데 쓰려고요. 종이 화분요. 어쩐지 그럼 너희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자, 요 얘기는 니네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구나. 요런 여직원의 얘기죠.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영 넘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설마 이 애들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애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건 미처 생각을 못 했겠죠. 말이 16,000장이지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트럭을 불렀다. 그래서 이 승태하고 이 나가 그 여직원 앞에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뭔가 으쓱 우리 16,000장 필요합니다. 막 그죠? 우리 농사 지을 거예요. 막 이런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만 승태의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것을 오려 포트를 만들 때에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마침 봄 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우리 집으로 오곤 했다. 승태뿐 아니라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했다.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자,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치운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보던 놈이 없던 것이다. 자, 요 문장 어떻습니까? 자, 이 문장을 보건데 이 서술자가 어떻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까? 성인이 된 후에 이렇게 서술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요 문장으로 보자면 얘가 이제 농사 짓고 그렇게 했던 게 학교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농사 짓고 했었던 것이 결국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결국은 실패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이렇게 할 때 애들이 다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를 이제 비판해주고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줬던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의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했지만 친구들 역시도 역시 나 못지않게 어리석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나를 부러워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살펴볼까요?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면 성공한 건데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 여기서 이 나라는 인물이 중요한 어떤 삶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건 뭘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돈이 다가 아니다. 그죠? 돈이 많다고 어른이 되는 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인물이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그 인물의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 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저돌적인 인물이다. 일단 행동부터 하고 보는 그런 성격, 굉장히 급하고 그죠? 빨리 그 뭔가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성격이 아니라 한번 꽂히면 이제 일단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생기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돈만 벌면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자면 좀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어른이 된다라는 그렇게 단순한 어른이 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돈만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밑에부터 내용은 이제 좀 더 이 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좀 깨달음 얻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의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다. 크게 이익이 난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감자 농사는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그러니까 농사 자체만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거죠.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었다. 자,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인물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나는 다음 해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 누가 정말 많이 했던 말입니까? 이 나라는 인물과 가장 많이 대립했던 아버지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다. 이거 아버지가 했던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알아서 이런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실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다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제 돈도 좀 벌고 해가지고, 승태 누나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어디 놀러 갑니다. 놀러 가가지고, 이제 승태 누나에게 드디어 고백을 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제 승태 누나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정신 차리고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고등학교 졸업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가 엄청나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돈이 있어도 어른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두렵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때가 지나면 내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승태 누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승태 누나가 학교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의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뭐죠? 학교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나에게 읽으라고 했었던 그 책,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허락해 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보내주는 책을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었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큰 그림, 그 책이 아마 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제처럼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의 행동을 다시 반성하게 됐었던 거죠. 형도 제대해서, 형이 군대 갔다 왔나 봐요. 형도 제대해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제갈무후도, 제갈무후는 또 뭡니까? 제갈무후는 제갈량. 제갈량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책사죠. 굉장히 그 책략이 좋고 머리가 좋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여기서 그 제갈무후라는 건 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형이 워낙 뭐 똑똑하고 그랬으니까. 자, 그 제갈무후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형이 바란 건 이제 동생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로 돌아와 주길 바랬겠지만, 바라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자, 이제는 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형이? 어쨌거나 이제 나를 인정을 하는 거죠. 얘 행동이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고 자존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형도 이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른 놀이라는 건 뭡니까? 어른 놀이라는 건 어떤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우리가 소꿉놀이라고 하죠. 소꿉놀이.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아니라 그냥 어른 코스프레 정도 한 거밖엔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자기 반성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 30이 되고 40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구마구 깨달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처음에 농사 짓기 시작할 때 막 본인이 이제 우쭐하면서 생각했던 거죠. 남들은 말이야 저 바보처럼 공부나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른처럼 돈 벌고 있다 막 이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자, 거꾸로 이제 입장이 거꾸로 된 거죠. 남들은 다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나만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랄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자, 노름이고 장난이다. 노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노름이라는 건 어떤 사행성 오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통하고 꾸준히 뭔가를 해서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름이라는 건 우연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행운에 맡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지어서 한번 돈은 크게 벌어봤지만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겠죠. 너는 그걸로 무얼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네가 하기 나름인 게지. 해돋이도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얻든 다른 사람이 얻든 밭 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엔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네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의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가 그 승태 누나입니다. 승태의 누나, 이름이 승희예요. 그래서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그 시기에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요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 시기에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방황의 시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내 성장의 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내 삶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단계, 어떤 삶을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거라고 본다면 이 그 농사를 지었던 그 시간 그런 것들도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어떤 내 삶의 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고 멀리서 이제 그 벽돌을 살펴보면 그것 역시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는 인물이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좀 허무한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19세라는 소설 끝까지 한번 선생님과 물론 뭐 책 전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의 문학책에 나온 요 부분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과제는 다시 선생님이 제출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